거란의 3차 침략이 시작되는데 1018년의 일이에요. 소배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호 10만, 자기 군대가 10만 명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고려를 공격해 옵니다. 고려사에는 소선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배압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란의 3차 침략에 맞선 사람이 고려의 강감찬 장군이에요. 강감찬 장군이 소배압과 싸우러 나갈 때 나이가 70살이에요. 70살 노병이 이때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때 고려 군대는 20만 8,3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10만, 30만 그러면 좀 믿기가 어려운데 20만 8,300명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믿기도 어렵죠. 그래도 저는 좀 과장된 숫자라고 보는데요. 자, 어쨌거나 강감찬은 총 병력 20만 8,300명 가운데 12,000명을 압록강 쪽으로 보내서 거란군과 싸우게 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그 전쟁 있잖아요. 소가죽으로 강물을 막았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널 때 이 뚝을 터뜨려서 수장시켰다. 이걸 우리가 흔히 귀주대첩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귀주대첩이 아니고 흥화진이라고 하는 데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그런데 선발대만 피해를 입었고 거란군 본진은 그대로 개경까지 직행을 해서 개경을 공격하는데 이 개경에서 또 고려군이 거란군을 이겨요. 그러니까 거란군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됐는데 후퇴하는 길에 거친 곳이 귀주예요. 이 귀주에서 귀주를 지키고 있던 고려군과 추격하던 고려군이 힘을 합쳐서 거란군을 공격하게 된 건데 이 승리를 귀주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전투를 앞두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북풍이 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던 거란군이 유리했는데 전투가 벌어지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고려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무슨 적벽대전 같은 그런 얘기가 여기 또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승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쓰러진 시체가 들을 가득 채우고 노획한 포로, 말, 낙타, 갑옷, 투구, 병장기는 이루다 셀 수가 없으며 살아서 돌아간 적군, 거란군은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 호 10만이니까 아마 수만 명이 왔을 텐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수천 명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패배를 보고받은 거란의 성종이 크게 노해서 소배압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적을 가볍게 보고 깊이 들어갔다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볼 것인가. 짐이 마땅히 너의 낫가죽을 벗겨낸 뒤에 죽일 것이다. 낫가죽을 심장과 간도 먹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이거 진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사실은 외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쟁을 해서 이긴 거잖아요. 물론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협상을 한다, 이건 이제 중요한데 외교 천재 고려의 그 본 모습은 이 다음부터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1019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죠. 거란의 입장, 대군을 동원해서 고려를 1차, 2차, 3차 공격을 했는데 아직도 자기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3차 전쟁의 끝은 자기들이 패배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고려는 물론이고 거란 주변에 있는 소국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고려를 반드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란으로서도 이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고려로서도 만세를 불렀는데 귀주대첩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만세를 불렀는데 만세 끝에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전쟁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3차까지는 막았는데 앞으로 4차, 5차 이렇게 전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국토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더 손상될 것인가? 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생각을 양쪽에서 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가?
거란에서 먼저, 거란이 패배했으니까 먼저 뭔가를 해야 되겠죠? 고려에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는데 국가적인 사신, 그러니까 황제가 보내는 사신을 보내면 뭔가 체면을 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거란의 동경의 지방관이 고려에 사람을 보내는 형식으로 의사타진을 해옵니다. 그래서 1019년 5월 달에 거란 동경의 사신이 고려에 오는데 고려는 답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한번 살핍니다. 이런 거였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겼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계속 이길 수 있어. 너희 힘 좀 내. 아마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송에서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송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고려도 망설이고 있는데 거란에서 역시 동경의 사신이 또 한 번이 와요. 이 두 번째 동경 사신을 받고 고려가 동경의 사신을 파견해서 아마 협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표문을 보냅니다. 표라고 하는 거는 외교문서 가운데 황제에게 보내는 문서예요. 표를 올린다, 상표라고 하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건데, 표를 보내서 거란에 번국을 칭하며 공물 바치기를 예전처럼 할 것을 요청했다. 책봉 조공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고려에서 먼저 한 거죠. 이 제안을 받은 거란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내와요. 오케이. 그런데 거란으로서도 이건 정말 불감청연정 고소원이다 이거예요. 자기들도 이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데 고려가 체면을 세워준 거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아주 반갑게 사신을 보내와서 고려와 전쟁을 그만하고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런 협상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에 고려가 거란의 책봉을 다시 받고 거란연호를 다시 쓰기 시작해요. 저는 고려와 거란 관계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은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이 아니고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귀주대첩 다음 해 고려가 거란에 사신을 보내서 책봉조공 관계 회복을 먼저 요청한 것. 자, 이걸 통해서 고려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거란과의 전쟁을 앞으로 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죠. 그 이후에 고려는 대대로 거란의 책봉을 받습니다.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고려와 거란의 책봉 조공 관계는 계속되는데요. 우리 교과서 서술은 이 점에서 좀 부족해요. 우리 교과서에서 귀주대첩 설명할 때는 귀주대첩이 끝난 다음에 고려는 개경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란과 계속 적대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속 거란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고 다시 얘기해서 거란의 책봉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 천리장성을 쌓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리장성은 의주에서부터 원산만까지 내려오는 성이잖아요. 이거는 거란의 침략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리장성 바깥은 거란 땅이 아닙니다. 누가 거기 살죠? 네, 거란이 아니라 여진족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란과는 책봉조공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장성은 여진을 상대로 쌓은 것이다. 이것이 사실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고려는 이 외교를 통해서 100년의 평화를 얻습니다. 바깥으로 거란과는 책봉조공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뭐죠? 문화,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이거는 고려가 송과 계속 왕래하면서 송과 교류하면서 필요한 것을 얻어옵니다. 그 전처럼 공식적인 사신은 왕래하지 않지만, 교환하지 않지만 상인, 승려, 학생들이 오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와요. 이것을 거란이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이
고려가 먼저 제2에서 회복된 책봉 조공 관계에서 고려가 얻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거란과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송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송의 입장에서는 좀 미련이 남았어요. 이 시기에 송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 신종과 왕안석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란과 다시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려에 대해서 연려, 제요, 뭐냐면 연려, 고려와 연합해서 제요, 요가 거란을 부르는 중국의 이름이잖아요. 요를 제압하자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고려에 군대를 뭐 합쳐보자 또는 거란을 공격하는 길을 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 싸움에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뭐죠? 싸우려면 너네끼리 싸워. 그래서 송이 이기면 우리는 송에 사대할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런 태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거란과 우호하는 것이 보국을 위한 상책이다. 거란이 강하니까 당연히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것을 거란에서 묵인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려와 거란 송 사이에 세력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세력 균형은 거란과 송이 이루는 거고 고려가 거기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균형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힘이 세워져서 균형을 잡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더 약하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하나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